지금 전쟁이니 대공황 목전이니 굉장히 불안한 시기인 거 눈치채고 계시죠? 또 하나의 불안한 트리거,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그리고 해소. 지금 이 단어들이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데 정확히 이게 뭔지 아직 감을 못 잡으신 분들을 위해 가져왔습니다. 2022년 7월부터 2024년 말까지 미국 채권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던 기록이죠. 그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채권 시장의 전문가들이 집단적으로 앞으로 경기가 나빠진다에 돈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 아주 오래 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미국 경제는 멀쩡했죠. 주가는 올랐고 일자리도 있었고 GDP는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난 거 아닌가요? 금리 역전 현상도 해소됐고 경제도 살아있고 안심해도 되는데 왜 안심하기가 힘들지 하는 요즘입니다. 저는 오늘 그 안심이 가장 위험하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 진짜 문제는 역전이 시작될 때가 아니라 금리 역전 현상이 끝난 직후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금 2026년 3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된 지 약 17개월이 지났습니다. 역사적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된 후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개월에서 18개월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구간에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앞으로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금리 역전 혹은 역전으로 부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세 가지를 다룹니다. 첫째, 금리 역전이 대체 뭔지. 둘째, 왜 금리 역전이 끝난 지금이 오히려 더 위험한지. 셋째,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뭔지입니다. 금리 개념이 이미 익숙하신 분들은 설명란 타임스탬프에서 바로 레벨 2로 넘어오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레벨 1입니다. 쉽게 말해 금리는 돈을 빌리는 가격입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릴 때 1년 뒤에 1,050만 원을 갚는다면 그 5%가 바로 금리죠. 돈에도 가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진 다들 아시죠? 근데 왜 이게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걸까요? 금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연준 같은 중앙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 이건 시장에 공급되는 돈의 수도꼭지입니다. 올리면 돈줄이 조여지고 내리면 돈이 풀립니다. 다른 하나는 채권금리. 이건 중앙은행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국채라는 빈문서를 사고 파는 시장에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실시간으로 만들어내는 숫자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 채권금리, 그것도 단기채와 장기채의 금리 차이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채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채권이 낯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채권은 미국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 발행하는 빈 문서입니다. 1년 뒤에 이자를 얹어서 갚겠다라고 써있는 종이죠. 이 빈 문서에는 만기가 있습니다. 1년짜리도 있고 2년짜리도 있고 10년짜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연한 질문이 생깁니다. 1년짜리와 10년짜리 어느 쪽이 금리가 더 높아야 할까요? 당연히 10년짜리죠. 생각해보세요. 친구한테 돈을 빌려줄 때 1년 뒤에 갚으라는 것보다 10년 뒤에 갚으라는 게 훨씬 불안하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오래 빌려줄수록 이자를 더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정상이죠. 장기금리는 단기금리보다 높다. 이 정상적인 구조를 그래프로 그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곡선이 됩니다. 이걸 수익률 곡선이라고 하죠. 그런데 가끔 이 곡선이 뒤집힙니다. 단기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거예요. 1년짜리 이자가 10년짜리보다 높은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장단기 금리 역전이라고 합니다. 왜 이게 발생하냐고요? 두 가지 힘이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작동할 때 일어납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단기채 금리가 따라 올라가죠. 이때 기준금리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기 때문이죠. 동시에 채권 시장의 투자자들은 미래를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 경기가 식겠지? 경기가 나빠지면 나중에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들은 장기채를 삽니다. 지금 높은 금리를 미리 확정하려는 거죠. 수요가 몰리면 장기채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오르면 금리는 내려갑니다. 결국 한쪽은 올라가고 한쪽은 내려와서 어느 순간 선이 교차합니다. 줄이 두 방향에서 당겨지다가 꼬인 겁니다. 그러면 이 역전이 왜 경기 침체의 신호냐고요? 채권 시장은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리한 돈들이 움직이는 곳이죠. 그 거대한 시장에서 수백만 명의 투자자들이 집단적으로 장기적으로 경기가 나빠진다에 베팅한 겁니다. 틀릴 수도 있죠. 하지만 이 신호를 무시하는 건 기상청 전체가 태풍 경보를 발령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맑을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레벨 2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이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채권의 신호다. 2022년 7월 미국에서 이 역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783 거래일 동안 이어졌죠. 미국 역사상 가장 길었었고 2024년 말 역전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역전이 끝났으니 끝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이 더 위험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자, 이제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뉴스는 역전이 시작될 때 떠들썩합니다. 경기 침체 경고등이 켜졌다며 불안을 자극하죠. 그리고 역전이 끝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정상화됐다. 안심해도 된다. 하지만 그 안심이 시스템이 원하는 반응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역사를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1976년 이후 2년물과 10년물의 금리 역전 기준으로 의미 있는 금리 역전은 총 7차례 있었습니다. 그중 6번은 역전이 해소된 이후 실제 경기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역전이 시작될 때가 아니고 역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역전 해소 이후 경기 침체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2개월, 빠른 경우 6개월, 늦은 경우 18개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 3월 역전이 해소된 지 17개월째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온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사이클에서 미국 경제는 역전 내내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일자리는 있었고 소비도 살아있었고 GDP는 성장했습니다. 7번 중 1번이 예외가 있다면 그게 2번일 수도 있죠. 하지만 여기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뜨거운 냄비를 맨손으로 잡았는데 아직 안 아프다고 해봅시다. 화상이 안 생긴 걸까요? 아니면 신경이 먼저 손상된 걸까요? 금리를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높게 올렸는데 경제가 멀쩡하다는 건 둘 중 하나입니다. 정말 면역이 생긴 것이거나 아직 통증을 못 느끼는 것이거나, 그리고 역사적으로 통증이 늦게 찾아올수록 더 오래 갔습니다. 태풍에는 눈이 있죠. 중심으로 들어가면 갑자기 바람이 멈추고 하늘이 맑아집니다.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태풍이 지나갔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건 중심을 통과하는 중입니다. 반대편 벽이 남아있어요. 역전 해소 직후의 안도감, 이것이 태풍의 눈입니다. 구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전이 끝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것, 단기 금리가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역전이 해소되는 경우입니다. 다른 하나는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것, 시장이 앞으로 경기가 나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서 장기채 수요가 줄어 장기 금리가 오르는 경우입니다. 이번 역전 해소는 두 힘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이 2024년 하반기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시장이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장기 금리가 올라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상적인 정상화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금리를 내렸다는 것,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연준은 경기가 좋을 때 금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뭔가 걱정되는 게 있을 때 선제적으로 쿠션을 까는 겁니다. 2024년 9월부터 3차례 연속 인하, 그리고 2026년 현재 3.5에서 3.75%에서 멈춰 있습니다. 지금은 좋은데 앞으로 나빠질까봐 미리 내리는 것과 이미 나빠지고 있어서 내리는 것의 차이는 결과를 가릅니다. 역사적으로 연준의 판단이 항상 정확한 것은 아니었죠. 여기서 한 가지 데이터를 더 드리겠습니다. 역전이 해소된 이후 실제 침체가 시작되기까지 평균 12개월이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부분의 경우 주가는 올랐고 고용도 유지되었으며 뉴스는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너졌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역전 해소 이후 8개월 뒤 침체 시작, 2006년 역전 해소, 16개월 뒤 2008년 금융위기, 2019년 역전 해소, 6개월 뒤 코로나 팬데믹과 맞물린 경기 급락, 타이밍이 다를 뿐 패턴은 일관됩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 위험 구간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는 말 들어보셨죠? 역전이 2년 넘게 이어지는 동안 경제가 버텼으니 이번엔 정말 다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을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에 근거한 반론이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반론은 기업 부채의 구조입니다.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미국 기업들은 역사적으로 낮은 금리를 활용해 장기 고정금리 채권을 대규모로 발행했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기 전 싸게 자금을 미리 조달해 놓은 겁니다. 덕분에 금리가 올라도 기업의 이자 부담은 즉각적으로 늘진 않았습니다.
이 효과는 실제로 이번 사이클에서 경제가 금리 인상 충격을 예상보다 잘 버틴 핵심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반론은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구조입니다. 미국 주택담보대출의 약 90%가 고정금리로 묶여 있습니다. 2008년 위기의 핵심이었던 변동금리 폭탄 구조와는 다릅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모기지 이자가 갑자기 뛰는 일이 이번엔 없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인정합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쿠션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쿠션이 서서히 닳고 있습니다. 고정금리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도 만기가 돌아옵니다.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미국 기업들의 회사채 만기 도래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에 달합니다. 저금리로 빌린 돈을 갚고 다시 빌릴 때 그 이자율은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리파이낸싱 절벽이라고 부르죠. 지금까지는 아프지 않았던 이유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뉴스에 크게 나오지 않는 뇌관이 3개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업용 부동산입니다.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미국 오피스 공실률이 급등했습니다. 일부 대도시 기준으로 20%를 넘어선 곳도 있죠. 공실률이 오르면 임대 수입이 줄고 임대 수입이 줄면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 대출이 중소형 은행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죠. 미국 전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약 70%를 지역 중소형 은행들이 들고 있습니다. 대마불사라는 말이 통하는 대형 은행들이 아닙니다. 지하에서 조용히 타고 있는 불입니다. 아직 연기가 위로 새어나오지 않았을 뿐이죠. 두 번째는 소비자 신용카드 연체율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잔액은 최근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죠. 그리고 연체율도 함께 오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미국 신용카드 연체율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고용이 유지되고 있지만 저소득층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실질 구매력이 이미 상당히 훼손된 상태입니다. 강해 보이는 소비 지표 안에 균열이 이미 생겨 있는 거죠. 세 번째이자 가장 불확실한 뇌관은 트럼프 관세입니다. 2025년부터 본격화된 고율 관세 정책은 인플레이션 재점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수입 물가가 오르면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오히려 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준은 경기는 식어가는데 물가는 다시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앞에 서게 됩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무너지고 내리면 물가가 불붙는 딜레마. 이 구간에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업 리파이낸싱 절벽, 상업용 부동산 부실, 소비자 신용 균열, 관세발 인플레이션 재점화, 이 4개의 뇌관 중 어느 하나가 불을 붙이면 나머지가 연쇄적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가르쳐준 한 가지는 그 순간은 예고 없이 온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지도를 펼치기 전에 먼저 이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미국 이야기는 알겠는데 나한테 이게 뭔 상관이야 하실 수 있지만 상관이 있습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말이죠. 환율편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왜 유독 한국만 환율에 쉽게 털릴까를 통해 다룬 그 이야기입니다. 한국 시장은 글로벌 자본이 위기를 만날 때 가장 먼저 현금화하는 ATM이라는 구조입니다. 미국에서 신용 경색이 시작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과 채권을 가장 먼저 팝니다. 복잡한 신흥국 시장보다 한국이 훨씬 빠르게 현금화가 되기 때문이죠. 그 순간 원화는 급락하고 환율은 치솟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리만 브라더스 파산 소식이 전해진 그 주에 원달러 환율은 단 5거래일 만에 100원 이상 치솟았습니다. 원인은 미국이었지만 가장 빠르게 타격을 받은 건 한국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이 약해서가 아니라 한국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발 충격이 오면 원화로 들고 있는 자산의 실질 가치는 이중으로 깎입니다. 자산 가격 하락 플러스 환율 상승으로 인한 구매력 하락. 그러니까 이 순간 미국 채권 시장이 경고하는 신호는 단순히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ETF와 직결된 이야기입니다. 역전 해소 이후 역사적으로 각 자산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구조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장기 국채는 가격이 올라갑니다. 앞서 설명드린 역관계를 기억하시죠? 금리 하락은 국채 가격 상승. 아마 아시는 분들은 2024년 금리 인하 초기에 이 흐름을 읽고 들어간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보다 복잡합니다. 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있지만 장기 금리는 관세 인플레이션 우려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국면이 중첩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금리가 내리니까 채권을 사자가 아니라 단기채와 장기채를 분리해서 봐야 하는 국면입니다. 달러와 금의 관계는 어떨까요? 역사적으로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 달러는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포가 오면 사람은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달러로 몰립니다. 한국 입장에선 달러가 강해질수록 원화는 약해지고 수입 물가는 올라갑니다. 이중거죠. 하지만 금은 다릅니다. 금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지만 침체 국면에서는 달러도 강하고 금도 강한 동반 강세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확실성 자체가 커질 때 실물 가치를 추가하는 수요가 몰리기 때문이죠. 2026년 현재 금 가격이 신고점 부근에 있다는 사실이 우연이 아닌 이유입니다. 시장이 뭔가를 보고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은 어떨까요? 과거 침체가 왔을 때 주식시장은 경기보다 선행해서 움직였습니다. 경기 침체가 공식 선언되기 전에 이미 고점에서 20에서 40% 빠진 상태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회복도 공식 회복 선언 전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식시장은 경기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경기를 선행합니다. 지금 주가가 높다는 것이 경제가 좋다는 증거가 아닐 수 있다는 뜻이죠. 단지 아직 반영이 안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반대 시나리오도 있죠. 경기 침체가 오지 않고 연착륙에 성공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정당화됩니다. 어느 한쪽이 반드시 맞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시나리오가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지금이 그 분기 위에 서 있다는 것만큼은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지표는 실업률입니다. 정확히는 실업률 숫자 자체가 아니라 그 속도입니다. 역사적으로 경기 침체의 가장 정확한 선행 신호 중 하나는 실업률이 3개월 연속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삼이 정리한 이 법칙은 지난 50년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실업률이 낮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석 달 연속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가 진짜 신호입니다. 지금 미국 실업률은 4.1% 수준입니다. 낮죠? 하지만 방향을 보십시오. 2023년 3.4%에서 조금씩 올라왔습니다. 아직 위험 구간은 아니지만 이 방향이 꺾이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이 눈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도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죠. 2008년 9월 12일 금요일 저녁, 리만 브라더스가 파산 신청을 하기 불과 이틀 전이었습니다. 그날 미국 3대 방송의 뉴스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시장 최악의 국면은 지나갔다. 회복세 조짐. 월요일 아침 리만 브라더스는 무너졌고 세계 금융 시스템이 멈췄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공포를 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뉴스가 괜찮다고 할 때 그 뉴스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금리 역전은 경고였고 역전 해소는 그 경고가 사라진 게 아니라 카운트다운이 다른 단계로 넘어갔다는 신호입니다. 역사가 그렇게 말하고 현재 숨겨진 뇌관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이 예외가 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위기가 왔을 때 손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이상 뇌피티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